나이가 들수록 배가 먼저 나오는 이유를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식사를 해도 배 쪽으로 살이 붙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젊은 시절 허리띠를 유지하고 싶다면 를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식후 졸림, 멍함, 오후 급방전이 있는 분들이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방식의 장점은 장내 환경이 바뀌는 것과 건강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신호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 안에 있는 100조 개 정도 되는 장내세균, 장 안에 있는 무수한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바뀌면 그 신호가 면역, 호르몬, 신경을 통해 근육과 뇌로 전달되면서 기분과 식욕까지 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첫째, 장내 미생물 있죠. 제가 백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익균하고 유해균으로 나눠져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은 음식이 들어오면 이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대사산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식이섬유하고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 유익균이 만났을 때 발효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포만감과 대사신호에 영향을 줘 식욕 조절에도 관여하게 되고요. 둘째,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요,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장벽이 약해지면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장벽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장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다 퍼지게 되죠. 그래서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저등급 만성 염증이 올라가면서 몸 전체의 컨디션을 떨어뜨려 봅니다. 염증토량이 올라가게 되면 근육의 회복 시도도 둔해지고 운동 후에도 반응이 약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죠. 세 번째, 장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내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을 보시면 이 모양이 어떻게 보면 뇌하고 또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잖아요. 주름도 있고. 이 장 같은 경우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장의 상태가 뇌로 전달되고, 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반응과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장이 불편하면 하루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연유이죠. 그래서 배가 불편하면 예민해지고 불안이 올라가고 잠이 얕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트립토판과 같은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해 기분과 관여돼 특히 세로토닌 분비에 굉장히 또 중요한 기관이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장내 환경이 흔들리면 복부, 즉 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과 자율신경, 호르몬 신호가 같이 흔들리면서 근육의 회복력, 기분의 안정, 식욕의 조절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 건강을 단순히 변비나 설사, 복통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마음, 대사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중앙 조절축으로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참신한 질문이신데요. 조금 놀라운 이야기,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가 먼저 나오는 이유를 장의 노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가 나오는 원인이 장 노화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장 노화가 근육 감소와 대사 변화를 일으키면서 배가 먼저 나오는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첫째, 나이가 들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유익균이 유해균을 압도하는 현상이 있기가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성 신호가 늘어나면서 저등급 염증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간다는 거죠. 이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을 키워서 지방 저장을 내장 지방 쪽으로 유도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강해지면 피하지방보다는 이제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 쪽으로 자꾸 지방의 이동을 유도한다는 거죠. 둘째, 장벽 기능이 약해지면 음식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혈당과 염증 반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식사를 해도 배 쪽으로 살이 붙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셋째, 장의 운동성이 늘어지게 되면요, 가스, 변비, 복부팽만이 겹치면서 실제 지방이 늘지 않았는데도 배가 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형 배와 가스, 팽만형 배가 섞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배경이 있어요.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육부터 줄어서 대사량이 떨어지고, 제가 아까 근육을 혈당의 창고라고 했잖아요.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감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당이 그냥 지방으로 계속 가면서 내장 지방이 늘기 쉬운 구조가 된다는 거죠. 장 노화로 생긴 염증과 대사 불안정이 이 흐름을 더 가속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먼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못해서 뿐만이 아니라 장, 대사, 근육, 나아가서는 혈당축까지 동시에 흔들린 결과로 보는 게 임상적으로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장 노화는 내장 지방을 늘리는 염증, 혈당 안경을 만들고 운동성 저하로 팽만까지 더해져 배부터 나오는
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 허리띠를 유지하고 싶다면 장 노화를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피로감을 줄이고 뱃살도 뺄 수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식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탄수화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 나아가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우리는 뇌를 스트레스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하는 도파민 자극형 여러 가지 물질들에 취약해지기 쉬운데 그때 가장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게 단맛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맛 음식으로부터 한국인들이 취약한 거는 한국인의 어떤 스트레스 환경, 빨리빨리 경쟁이 심한 환경,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식사 순서를 바꿔보자. 그렇게 착안하게 된 거죠. 식사 순서만 바꾸어도 식후 졸림, 멍함, 오후 급방전이 있는 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식후 졸림이나 멍함이나 오후에 급속 방전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혈당 스파이크와 그 뒤에 급락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밥이나 빵을 먼저 먹으면 일단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강하게 반응하면서 혈당이 다시 빨리 떨어지면서 몸이 멍해지고 졸립니다. 자, 보십시오. 단맛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이 놀래가지고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저혈당을 쭉 내려가고 저혈당이 때 막 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단맛 음식을 찾게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혈당 롤러 코스터라고 하고요. 식후에 일어나는 이런 저혈당을 저는 식후 피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히 탄수화물 먹는 양을 줄이기보다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안전장치, 완충청을 깔아주자는 거죠. 방법은 간단한데요. 채소, 야채, 밥 순서로 먹는 건데 여기서 제가 고안한 닥터 박민수의 거꾸로 식사법은 조금 더 실전형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은 한 번에 야채 다 먹고 한 번에 단백질 다 먹고 그렇게 이제 먹도록 이제 했는데 그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젓가락씩 리듬을 만드는 방식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저는 고안을 해봤습니다. 처음 1분은요 어떻게 드시냐면 야채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젓가락을 먹으면서 야채, 단백질, 야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서 바닥을 깝니다. 처음 1분은. 자, 1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채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젓가락, 밥 한 젓가락, 다시 야채, 단백질, 밥 이렇게 야, 담, 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 보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는 거죠. 심한 분들은 밥 한 번, 밥 한 번, 반찬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를 바꾼 거죠. 야, 담, 밥. 이렇게 먹으면 혈당의 피크가 낮아지고 식후 졸림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성지방이 높거나 마른데 배가 나왔거나 LDL, 혈관을 경화시키는 동맥경화를 만드는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 낮은 분처럼 당대사가 흔들리는 체질이라면 이런 거꾸로 식사법을 했을 때 훨씬 더 회복되는 체감이 빠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스트레스가 적다는 거죠. 밥이나 빵이나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 먹을 걸 먹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고 실천하기 쉬우니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피로를 만드는 혈당 곡선을 바꾸는 기술이고 그래서 몸이 덜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자, 1분 동안은 야, 단, 야, 단. 1분 후부터는 야, 단, 밥, 야, 단, 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편하게 만드는 식사가 운동 효과도 높인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운동의 반응이라고 하면 운동의 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연류가 들어오고 염증이 내려가고 회복이 되는 몸이어야지 운동이 제대로 되고 그 운동이 성장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첫째, 장이 편해지면 흡수가 잘 되겠죠. 단백질, 미네랄, 수분 같은 재료가 꾸준히 들어와야 근육이 회복되고 적응하는데 장이 불편하면 섭취도 흔들리고 흡수도 들쭉날쭉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분들은 장 건강에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둘째,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저등급의 만성염증이 내려가기 쉽거든요. 염증이 높으면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자극이 아니고 부담이 됩니다, 몸에. 근육통이 오래가고 회복이 느리죠. 그러니까 운동은 또 잘 못하는 거죠. 더불어 장이 편해지면 혈당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출렁이게 되면 운동 중에 에너지가 빨리 고갈되고 운동 후에도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자꾸 운동을 깊이 하게 되죠.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같은 운동을 해도 지속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장내축이 안정되면 수면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운동 반응은 운동하는 시간보다 운동 후 밤에 회복되는 시간이 더 중요한데 장이 그때 키포인트로 작용한다는 거죠.
다섯째, 장이 불편하면 호흡을 잡는 호흡 자체가 얕아지고 복부팩만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해서 운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편해지면 많은 분들이 운동이 갑자기 잘 된다라고 느낄 수 있죠. 사실은 체력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회복을 막고 있던 방해물이 거친 것에 가깝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정리하시면 장이 편해지면 흡수, 염증, 혈당, 수면이 동시에 안정되면서 근육이 운동 자극에 더 잘 적응하고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장 건강이 무너졌다는 몸의 신호나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저는 장을 증상이 있을 때만 챙기는 기간이 아니라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전략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나이를 딱 자르게 되면 40대부터 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굉장히 취약성이 나타나는 시기가 50대부터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장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몸 회복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육 면역대사 같이 무너져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중심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장이 언제부터 노화되느냐, 그거는 더 중요하게 몸의 소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로 자를 게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시면 장의 노화를 우리가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식후입니다. 식후 졸림, 멍함, 단 것 당김이 생기기 시작하면 장 혈당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신호는 배입니다. 복부백만, 가스, 변비 설사가 반복되면 장내안경과 장운동성이 이미 예민해진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와 면역입니다.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장감기가 잦아지면 장벽, 염증 톤을 같이 봐야 하고요. 네 번째 신호는 체형이죠. 체중은 큰 변화가 없는데 배만 먼저 나오거나 운동 반응이 둔해지면 장, 근육, 대사축이 한 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항생제, 진통제, 위산 억제제 복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장이 더 빨리 민감해지기 때문에 선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0세에서 50세가 넘어가면서는 장내 세균의 가장 중요한 먹이죠. 아까 제가 거꾸로 식사법에도 야채를 먼저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 식이섬유 섭취를 반드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몸에 맞는 유익균들을 섭취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현대 의학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발효 음식을 잘 드시는 거예요. 김치라든지 된장 같은 그런 부분도 장내환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제가 아까 1일 1 단백질을 말씀드렸는데 1일 1 식이섬유, 1일 1 발효식품, 그리고 나아가서는 1일 1 유산균을 같이 자기 몸에 맞게끔 반드시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 증상이 생겼을 때가 시작점이 아니라 대사 회복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신호가 보일 때부터는 우리가 장 건강을 진짜 챙겨야 한다는 거고요. 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비나 설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염증을 정돈하고 근육 회복과 기분까지 안정시키는 중앙 조직축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관점을 일찍 가질수록 100세 시대, 나아가 110세 시대에 몸이 버티느니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국인의 식생활 중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식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쉽게 얘기 드리자면 내 장이 싫어하는 거는 안 먹는 게 좋다 같아요. 변을 잘 본다는 거는 우선 변을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첫째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만 먹을 때는 그런 건 몸에서 모조리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변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 가지 장 건강에 좋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그게 그냥 소화 흡수돼서 영양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수많은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과 같이 살아요. 요새 유산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워낙에 많잖아요. 얘를 먹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사는 애들을 잘 가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과 우리 몸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해요. 이 안에 사는 이 균들은요, 여러 가지 면역적인, 보호적인 측면이 있어요. 얘네들은 나름의 이제 군집을 하고 군락을 세워서 이제 내 장에 사는 애들이잖아요. 좋은 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이제 나쁜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해요. 여긴 내 땅이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대장에 가서 변을 형성하는 물질들인데, 근데 얘네들을 이제 장에 있는 균들이 이제 분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요, 나한테도 좋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게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 장 건강에 좋은 거, 암을 예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게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경계통에도 영향을 줘요.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우울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랑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먹는 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장 안에 사는 이 녀석들까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먹어서 불편한 거 그리고 먹었을 때 얘네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아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변을 늘려야지 변이라는 걸 볼 수 있고 식이섬유는 얘네들한테 좋은 먹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변이 묽어지게 되면 또 되게 불편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 근데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으면 계속해서 설사하면서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자극적인 음식들은 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죠. 특히나 암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죠. 가공 육류, 그리고 빨간 고기, 그리고 탄 음식. 그러니까 빨간 육류를 태워서 먹으면 안 좋죠. 고기 꺼 먹는 거 사실 좋지는 않아요. 소시지 꺼 먹는 거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물론 음주라든가 흡연 같은 것도 장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무 다 아는 거죠. 탄 거, 뭐 짠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거는 피하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이게 다 이런 이유에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게 하려면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산균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언제부터 인간이 유산균을 먹었겠습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먹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유산균 안 먹었을 때는 사람들의 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에 야채, 과일 풍부하게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가 장내에 있는 균들은 확신하건대 훨씬 더 다양성과 양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먹는 거는 걔네들이 좋아하는 건 안 먹으면서 장의 균만 걱정해서 균만 딜다 먹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균은요 살아있는 개체죠. 그럼 얘네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발효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식이섬유는 안 넣어줘요. 맨날 빵이랑 밥, 맨날 음료수, 탄산음료 이런 것만 계속 먹으면서요 균만 넣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나랑 살까요? 안 삽니다. 그럼 맨날 먹는 게 뭐예요? 항생제 맨날 먹고, 그죠? 그러면은 한 번 항생제를 먹을 때마다 이제 융단폭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내균은 확 죽어요. 그러면 다시 얘네들이 차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생제 먹거나 그럴 때 배변의 변화가 생기니까 변비가 되거나 설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고 항상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변에 이제 식이섬유는 적은 음식을 먹으면서 균만 먹는 이런 습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균을 먹을 바에 차라리 좋은 야채, 과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좋은 균들은 나한테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균들은 다 다르잖아요.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각자가 좋아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넣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만 넣게 되면 한 가지 혹은 개의 그 음식을 좋아하는 몇 아이들만 이제 우리 몸에서 많아지게 되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밀가루 안에 프록토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많아요. 프록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섬유, 그러니까 분해가 안 돼서 대장까지 가는 거예요. 얘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럼 밀가루를 많이 먹어요. 항상 빵만 먹고 면만 먹어요. 그랬더니 얘를 좋아하는 균만 딜다 많이 내 뱃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밀가루를 많이 먹을 때마다 소화 안 되고 간 거를 그 균들이 엄청나게 발효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가스가 엄청나게 차는 거예요. 이제 빵 한 조각 먹어도 배가 너무 빵빵하고 가스 차서 죽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밀가루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어진 거죠. 그럼 내 안에서 안 살겠죠. 그럼 이 균들이 옛날에 많았지만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밀가루를 좀 더 먹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걸 좋아하는 애가 별로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도 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만 계속 먹었을 때는 그거를 발효하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불편했었던 게 이제는 좋은 식습관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먹어도 걔네를 이제 발효하는 애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불편한 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만 먹는 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는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균들을 잘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식이섬유를 섭취를 늘린다 그리고 다양성을 늘린다. 제가 볼 땐 2가지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돼요. 장 건강을 위해서 밀가루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가요? 밀가루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를 먹으면 배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정제된 밀가루 있잖아요. 하얀 밀가루죠. 이런 애들은 당이 되게 높아요. 당이 높으면 첫째 이제 뱃살도 나오고 뭐 당뇨도 되시고 그러죠. 그런 것도 안 좋고요. 밀가루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텐 알레르기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글루텐 알레르기 별로 없어요.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밀가루 안에는 프록탄이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포드맵, 이게 포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워낙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해서 배가 쉽게 불편해지고 가스가 쉽게 차서 배가 되게 불편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피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포드맵 제품들을 피해라 라고 뭐 인터넷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이 포드맵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예요. 밀가루 안에 있는 프록탄이라고 하는 이 식이섬유는 쉽게 발효가 돼요. 그래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이제 피자나 그런 거 있죠. 라면 먹으면 항상 배가 어때요? 되게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게 그런 것들로 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루텐보다는 이제 프록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배를 불편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천할 만한 식단 구성은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뇌와 근육 같은 데서 이제 포도당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근육이라든가 여러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제일 필수적인 거고, 지방은 뭐 지방 자체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저장됐다가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필수 요소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식이섬유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변을 늘리고 우리 몸의 장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한테 좋은 효과를 줘요. 왜?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을 이제 조율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하나가 이제 치우쳐지지 않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될 때는 이제 몸에 칼로리가 남아도니까 이제 그게 계속해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지방간이 되거나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게 먹어도 우리 몸에 다 쓰여지지 않은 건 이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지방도 당연히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저장되다가 불필요한 건 이제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무조건 좋으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변비가 있을 때 오히려 야채가 해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지게 될 때는 그 식이섬유가 여러 가지 계를 형성하고 변의 형성을 크게 하면서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그러면 지방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흡수가 덜 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 충분한 영양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과잉하는 것은 피하라 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너무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변이 너무 커지는데 물을 많이 안 먹거나 혹은 장이 느린 사람은 변이 너무너무 커지고 단단해지는 변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 흡수라든가 너무 과하게 먹는 거, 너무 변이 자체가 단단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변을 늘리면 정상적인 장은 빠르게 움직이면서 설사를 시켜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설사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과한 발효가 일어나면서 설사나 배가 불편한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닌 적절하게 조화된 음식을 먹되, 그리고 내가 먹어서 불편한 음식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균 외에도 장 건강에 효과적인 영양제나 보충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유산균을 먹지는 않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추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균은 오히려 많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 유산균 안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 특히나 요새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알려져 있죠. 프록토올리고당 같은,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얘는 유산균의 먹이라고 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식이섬유인 거예요. 식이섬유는 뭐다? 몸에서 흡수가 안 돼서 대장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록토올리고당 제제가 대표적인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식이섬유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얘네들 먹이겠다고 넣는데 이 프록토올리고당의 대표적인 포드맵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죠? 변을 묽게 만들거나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맨날 밀가루 먹고 뭐 우유 먹고 그래서 변이 묽고 항상 가스 차서 불편한 사람이 유산균까지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묽고 더 가스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식이섬유를 드시는 게 몸에는 훨씬 좋다. 그렇다면 근데 식이섬유 챙겨 먹는 게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워요. 혼자 사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럼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그죠? 그럴 때는 차라리 저는 유산균보다는 식이섬유 제제를 오히려 추천드려요. 근데 또 식이섬유 제제를 드실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식이섬유를 보통 찾는 분들 왜 찾겠어요? 변비가 있어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변비가 있을 때도 변비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이 없거나 이제 장이 느려서 변이 단단해지는 사람들한테 식이섬유가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변이 묽은데 시원하지 않고 배가 불편해서 배변할 때 힘을 주는 그런 변비일 때는 식이섬유를 먹으면 더 변이 많아지면서 더 묽어지고 더 자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보통은 변이 단단해지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드실 텐데 그 식이섬유가 효과 그러니까 먹어서 직방 변에 보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변비로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극성 하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성분명을 보시고요. 알로에가 들어간 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강 보조식품에 변을 묽게 할 수 있는 여러 양약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병원에 가서 변비 때문에 처방을 받으면 훨씬 더 이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싸게 구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구매하실 때는 저는 차전자피 100 혹은 부화검 같은 경우도 물론 차전자피 성분보다는 조금 더 가스가 찰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도 많아지게 할 수 있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식이섬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일 성분으로 된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변비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변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변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변비는 변이 단단하거나 자주 못 보는 거를 변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면 변비라고 하면 그냥 변 보기가 힘들다를 변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변비가 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느낌이 그래요. 이제 변을 보려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혹은 너무 단단해서 걸리거나 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뭔가 학문 쪽에서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질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제 학문외과 쪽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비를 생각할 때는 변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반의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이제 먹는 거, 그리고 그걸 소화시켜서 장에 이동을 시켜서 그리고 항문에서 배출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먹는 거, 장, 항문 전반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변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변비가 생기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변이 좋지 않은 거예요. 보통 단단해지는 것을 변비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변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나을 때도 있고 변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변 보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변들은 배에 불편감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으로써 더 배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거나 배변이 안 돼서 불편감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결국 정리를 하자면 먹는 거, 장, 항문의 문제, 그리고 안 좋은 변이 결국 변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나요?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크게 변비를 나눌 때는 기질적 변비와 기능적 변비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기질적 변비는 실제로 어떤 질환이 있는 겁니다. 제일 흔하게 예를 들자면 대장암 같은 거죠. 대장암이 이제 커져서 장을 막을 정도가 되면 당연히 변이 나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변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장뿐만 아니고 소장, 위에서 못 먹을 때도 위에 암이라든가 위염이 심해서 못 먹을 때도 당연히 변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기질적인 변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기질적인 변비가 아닌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건 기능적인 변비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것의 문제, 장의 운동성, 그리고 항문에서 배출하는 능력의 문제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거나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진 않아도 일상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기능적 변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능적 변비를 이제 나누는 분류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서행성 변비 혹은 출구 폐쇄성 변비. 그러니까 서행성 변비는 당연히 장이 느린 거를 쉽게 얘기하는 걸 거고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하면은 나오는 데가 막힌 거. 어떤 이유로든 그런 것들을 출구 폐쇄형 변비라고 하고 둘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형 변비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이제 10여 년 이상의 배변 곤란과 이로 인한 치질 환자들을 보면서 느껴보면 이런 분류는 환자의 불편감을 해결해 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변비가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것과 장의 운동성, 항문에서 배출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자가 가진 어떤 생각들 있죠. 그런 것들이 변비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변비 계명 이거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제가 그간의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흔하게 변비가 생기는 타입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 제일 흔한 건 역시 저식이 변비예요. 안 먹는 거죠. 안 먹는데 어떻게 변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먹어서 이제 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장은 할 일이 생기니까 장은 이제 움직이게 돼요. 움직여서 이제 이동시켜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 변이 없으면 장도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장 안에 변이 오래 머물러 있겠네요. 그럼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을 뺏기니까 단단해져요. 그래서 배출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흔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혹은 몸이 안 좋아서 잘 못 먹거나 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럴 때 항상 변비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저식이 변비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빠른 변비. 이거는 뭐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논문이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을 보게 되면 저 변 보기 너무 어려워요.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환자한테 물어보면 변은 하루에 한두 번, 많을 땐 두세 번씩 보고 변도 부드럽거나 묽은데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럼 왜 힘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시원하지 않아서 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 또 볼 것 같아서 못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빠른 변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변이 묽다는 건 약간 설사기가 있다는 거죠. 설사할 때는 항상 배가 좀 불편해요. 장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럼 장이 불편하니까 보고 나도 또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가 불편한 게 남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묽은 변은 배출을 한 후에도 직장에 묻어서 계속해서 잔변감이라고 해요. 계속 보고 싶은 느낌을 만들어서 힘을 더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보통 환자들이 먹는 게 있어요. 뭐 유산균, 요구르트 이런 걸 먹겠죠. 그럼 변이 더 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사회는 항상 이제 먹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점점 더 변을 묽게 만드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빠른 변비 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변비 중에 하나죠. 서행성 변비예요. 실제로 장이 느려서 정말로 심한 변비가 되는 경우 젊은 경우에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파킨슨병, 여러 가지 신경계적 질환, 척추 질환 그런 것들이 생기고 거의 잘 못 움직이면서 장은 점점 느려지게 돼요. 특히나 뭐 당뇨가 오래되거나 이런 신경적인 문제가 되면서 더욱더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장이 느려지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이 느리면 장 안에 변이 차면 원래는 이동을 시켜야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장이 이렇게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이 안에 점점 내가 넣는 게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은 점점 더 늘어나고요. 그럼 이런 장은 이제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적당히 늘리면 돌아가지만 고무줄이 많이 늘어나면 그냥 그대로 해벌레 늘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축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장 안의 변은 더 쌓이고 그러면 운동성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서행성 변비. 서행성 변비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아주 중요해요. 옛날에 정말 변비약이 없었을 때는 변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장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혹은 찢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복막염이 되거나 사망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그래도 이 서행성 변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령이나 만성 질환자가 변비가 심해질 땐 전문적인 변비 치료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아주 중요한 게 바로 강박적인 변비예요. 사람들이 변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데 특히나 제일 큰 게 그거예요. 변은 매일 보는 게 좋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젊었을 때. 이만큼 먹었으니까 변이 이만큼씩 생겼겠죠? 그런 변을 매일 볼 만큼 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땐 매일 봤을 텐데 내가 절반 정도만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혹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러면 변을 며칠에 한번 보겠어요? 한 이틀에 한번 보는 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먹던 거에 한 3분의 1을 먹는다면 한 3, 4일을 먹는 게 정상이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변을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오지 않는 변을 억지로 가서 앉아서 보려고 그래요. 이런 강박적인 성향이 생기는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변비 때문에 심하게 고생했던 사람은 그 고생했던 걸 또 겪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변을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때가 되지 않은 변을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배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장은 늘어나는 걸 인지를 해요. 장 안에 우리가 장을 꼬매거나 용종을 떼거나 지지거나 할 때도 전혀 통증을 못 느끼지만 장을 늘어날 때는 그걸 느끼는 거죠. 얘는 그걸 느껴서 똥이 왔네 하고 짜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 변이 차면 똥이 왔구나 하고 짜서 항문으로 변을 보내주는데요. 항문은 변이 닿으면 원래 저절로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똥이 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똥을 쌀 것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왜냐면 아무 데서나 싸면 안 되니까. 그럼 딱 참고 이제 화장실에 가는 거죠. 급해요. 막 쌀 것 같아요. 그럼 꽉 참고 가다가 가서 앉아서 힘을 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힘을 하나도 안 줘도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보통 두 가지. 하나는 단단해서 항문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좀 밀어줘야죠. 두 번째는 변이 없는 거예요.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직장은 변을 짜주지 않아요. 변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는 걔를 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질만 나오고 변은 안 나오고 오히려 힘을 주면 항문은 오므라들면서 배변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변이라는 건 매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고 싶을 때 가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강박적인 변비가 정말로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힘든 변비예요. 이게 과민성 변비예요. 과민성 장증후군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과민성이라고 하는 건 변비다, 설사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배변의 변화와 함께 동반된 복부의 불편감을 말해요. 보통 환자들이 이제 가스가 너무 차서 배가 너무 불편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다, 일상생활을 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도까지 와요. 그냥 우리가 뭐 매운 거 먹을 때 설사를 자주 해요. 그거는 과민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기능적인 변비 설사라고 할 수 있고, 진짜 과민성이 되면 복부의 불편감이 심해지는 걸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민성 환자들은 배가 불편하니까 배변을 시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스가 너무 차는데 자기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는 거예요. 앉아서 힘을 줘서 가스나 변을 배출하고 싶지만 변이라는 거는 항문 위에, 똥꼬 위에 있을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똥이 항문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편해서 앉았어요. 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힘을 억수로 줘도 안 나오면 이제 환자가 이제 무서운 거죠. 변이 안 나온다.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럼 이제 별의별 약을 복용하거나 관장을 하거나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근데 해도 안 되다가 결국은 약물을 오남용하고 그래도 안 되고 더 불편해져서 저희 병원까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배가 불편해서 배변을 하려고 해봐야 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은 언제? 똥 마려울 때 가는 거지, 배가 불편한 걸 해소하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5가지 원인들은 어느 하나만 딱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장이 좀 느리기도 하고 먹는 것도 줄어들면서 2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과민성이 생겨서 배가 너무 불편해서 배변하거나, 아니면 강박적인 문제들이 같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어떤 환자의 이제 배변 습관을 물어보거나 배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타입으로 인해서 배변을 하고 배변에 문제가 생기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성이 남성보다 변비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들이 좀 힘들어요, 그죠? 이제 살도 좀 빼야 되고 다이어트 같은 게 하는 거 되게 많죠. 식사량이 확실히 줄어요. 그래서 남자보다 적게 먹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식이성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변비로 오는 분들 중에 이제 여성들, 특히 변이 단단해서 이제 변 보기도 힘들어지고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나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치열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드시면 됩니다.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것 말고도 또 여자의 특징적인 게 있죠. 이제 생리 주기에 따라서 배변의 변화가 잘 와요.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는 게 장에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는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에 장의 평화근을 이완시켜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장이 운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제 생리 주기에 맞춰서 변비가 심해졌다가 좋아졌다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그게 심해지는 게 이제 임신 중이죠. 임신 중에 그래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확실히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민감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드시는 것들이 특히나 가스가 차는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유가 많이 들어있는 라떼를 먹거나, 그리고 맨날 친구들 만나서 먹는 이제 파스타라든가 면, 그리고 매운 것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배가 가스 차면서 되게 불편하고,
특히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가스 차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배변을 시도하는 과민성 변비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불편감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똑같이 먹어도 변비가 생겨서 불편하다면 우리가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 약을 먹죠. 그거 먹는 게 우선 생리통이 아예 안 생기게 나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증상을 그냥 조절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생리의 주기에 따라서 오는데 그게 내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너무너무 힘을 주거나 이제는 힘을 줘서 항문에서 피가 나거나 찢어지거나 할 정도야. 그럼 그때만 약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되는 거에서 먼저 이제 조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먹는 것들도요, 야채를 충분히 드시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는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식이섬유죠. 야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이제 당의 흡수라든가 지방의 흡수도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채는 충분히 먹으면서 뭐 밥이나 빵, 면, 그리고 그 외에 살이 찔 수 있는 거 안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배변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변비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설사약이나 변비약 장기 복용은 어떤가요? 변비에 좋은 음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변을 보장해 줘야 돼요. 변이 없는데 변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굶었는데 일주일 동안 똥이 나오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변을 늘려야 되는데 뭘 먹는지가 중요해요. 밥이나 뭐 빵, 면, 고기 이런 것들은 몸에 흡수가 돼요. 변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저잔사식, 남는 게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무리 먹어봐야 변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맨날 밥에 물만 먹고 국물만 먹고 빵만 먹고 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변비가 돼요. 그래서 변을 늘리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소화 흡수가 안 돼서 변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야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런데 야채라고 해서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야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야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요새는 뭐 갈아 먹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이제 이것저것 옛날처럼 막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기보다는 특정 야채만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 배에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식이섬유는 좋지만 가스가 많이 찰 수 있는 야채나 그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콩이라든가 양배추, 요새 뭐 CCA 주스 같은 경우에 양배추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마늘이나 양파, 브로콜리 같은 것도 가스를 많이 차게 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차고 변을 좀 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먹을 때는 어느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불편해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양배추, 마늘, 양파 같은 건 불편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일 중에는 제일 좋은 과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키위, 토마토,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게 식이섬유 함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당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당류가 제일 적으면서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건 어떻게 보면 가격도 저렴한 토마토. 근데 식이섬유 하나만 그리고 쉽게 먹기 좋은 거를 선택을 한다면 키위가 그람당으로는 식이섬유 함량이 제일 좋은 과일 중에 하나죠. 야채 같은 경우에는 뭐 김 같은 것도 좋은데 너무 이제 소금이 많고요. 미역 같은 것도 좋고요. 녹색 야채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양배추, 마늘, 양파는 가스를 차게 할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비 환자들이 또 안 좋은 인식,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변비약은 오래 먹으면 내성이 된다. 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약을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사서 먹는 게 또 천연이 좋다. 그러니까 천연에 있는 이제 야채 성분이 들어간 것들을 사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도 천연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장에 내성을 일으키거나 장의 신경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자극성 하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선전도 되게 많이 하는데 메킨, 듀쿠락스, 비사코딜 제제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장을 자극한 제일 대표적인 화제 중에 하나고요. 또 식이섬유 같은 거 이제 변비가 세서 사서 드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식이섬유를 파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알로에가 들어있어요. 이 알로에는 이제 장을 검게 만들고
장의 흑색증을 만드는 거죠. 장의 신경이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알로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천연이라고 얘기하고 장기간 복용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환자들은 이런 자극성 화제를 먹고 오히려 설사를 하거나 장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을 먹었는데, 식이섬유를 먹었는데 10분 안에 변해 봅니다. 뭐 1시간 안에 변해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걸로 생각이 되세요? 그건 좋지 않은 거라는 거죠. 이거 약국에서 판매하는 하재 중에는 많은 경우에는 센나, 그러니까 자극성 하재의 일종이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안전한 약 중에 하나예요. 단기적으로 급할 때는 써야 돼요. 저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얘를 먹는 건데, 어떤 문제가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장을 자극해요. 자극에 점점 장은 둔감해지고 일부에선 신경 독성이 있다고도 하고 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은 변이 이제 한 번에 약을 쫙 빼는 게 아니고 변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면서 일부가 나오고 또 먹으면 또 차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극성화제에서 설사할 때 쫙 뺐어요. 그럼 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차서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2, 3일 이상 걸리겠죠? 그럼 환자는 그걸 못 참아요. 또 먹어요. 또 설사해요. 그냥 변비, 설사, 변비, 설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이 좋다고 뭐 디톡스 이런 거 먹죠. 다 자극성 화제가 들어가서 설사를 시키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이라고 판매하잖아요. 다이어트 약에도 상당 부분 이런 게 들어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에 뭐 좋은 식이섬유다 이랬는데 그 안에 이런 알로에 같은 게 자극성 화제나 변을 묽게 하는 게 없으면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 하니까 변비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환자가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구매를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변을 잘 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알로에 같은 걸 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설사약, 변비약은 단기적으로는 사용이 괜찮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은 평생 드셔도 큰 문제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변비 때문에 고생스럽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거 내가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면 꼭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 마사지는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 3가지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장 마사지라는 게 기계적인 것도 있고, 장을 자극해서 운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자극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눌러서 짜는 것과 얘를 마사지해서 좋아지게 하는 거죠. 장 마사지를 하기 전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복식호흡이에요. 장은요, 이제 장의 움직임에 관장하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 막 뭔가에 큰일이 있거나 우리 몸이 어떤 빠른 반응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라가는 게 교감신경이고, 우리가 편안할 때 올라가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야 장도 움직여서 똥을 싸는 거죠.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데 방귀 뀌거나 똥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은 딱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고, 이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오랫동안 항상 앉아있고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흉식호흡, 가슴으로만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를 이용해서 충분히 좋은 자세로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이제 장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배를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제 마사지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잖아요. 제일 이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장의 운동성이 제일 좋을 때가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침에 똥을 싸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바로 활동을 시작한다기보다는 누워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고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배를 이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배를 충분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준다고 하는 거죠. 배를 충분히 한 10회에서 20회 이상을 잘 털어준 다음에, 대장은 우측 상행결장, 횡으로 가는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 결장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쪽 부위부터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꾹 눌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가 너무 긴장하거나 단단하면 마사지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고 충분히 배를 풀어준 후에 이렇게 돌리면서 눌러서 이렇게 그 주행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런 기계적인 자극이 장을 자극하고 움직임을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복식호흡을 해주고 배를 이렇게 털어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 짜여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기계 같다.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쓰게 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나를 불편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모르고 계속 불편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먹고 있는 거가 맨날 매운 걸 먹으면서요. 맨날 설사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설사하죠? 라는 분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맨날 우유 먹으면서 변이 이제 설사하면서 변이 맨날 질질 샌다고. 우유 안 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유를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저는 30년 동안 우유 안 먹고 있어요. 우유 먹으면 설사하거든요. 그럼 뭐 먹고 살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치질도 그래. 항문 질환도 우리 몸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되고요.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놨는데 계속 변부때 힘주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혈관을 또 부풀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불편해지면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잘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좀 믿고요. 내 몸을 과하게 쓰거나 고장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필요하기는 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안 해주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항문 질환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는 결국은 배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배변만 바꿔줘도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안 불편한데 수술이 뭐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변과 이제 항문 질환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 대한 이해, 먹는 거에 대한 이해, 배변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도 오시면은 환자분의 기본적인 상태 그리고 그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도 해도 안 되면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어떻게 하겠다 정도까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게 도움이 될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나는 너무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각각으로 이제 해서 저희 은꼬영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채널에서 찾아봐 주시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배변 조절이라는 게 결국은 항문 질환, 뭐 변비, 변식음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간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의 변화, 먹는 거의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 임상적인 분류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두고 나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았으니 항상 내가 변비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